당신은 믿으시겠습니까? 매달 넉넉한 연금을 받으며 홀로 딸을 애지중지 키워낸 어머니가 있습니다. 딸의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지만 무심코 던져진 말 한마디에 짐을 싸서 새벽에 조용히 집을 나옵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한 채로 말이죠. 싸움도 없었고 문을 쾅 닫는 소리도 없었으며 고성 한 번 오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담긴 한기는 그 어떤 말다툼보다 무거웠습니다. 혹시 당신 곁에도 이런 가족이 있지는 않나요? 겉으로는 아무 말 없지만 속으로는 이미 실망으로 까맣게 타버린 그런 가족 말입니다. 가족이라서 해서는 안 될 말은 무엇일까요?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감정의 골이 돌아올 수 없을 만큼 깊어진 걸까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도대체 어떤 말 한마디가 도화선이 되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비단 어르신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삶에 치여 일과 가정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는 중년의 자녀들에게도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관계는 뜨겁게 싸우다 깨지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무관심과 소홀함이 쌓여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니까요. 자, 이제 이명자 여사님의 독백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명자, 65살이고 은퇴한 공무원입니다. 젊은 시절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동사무소 말단 직원으로 시작했지요. 어린 딸을 등에 업고 주경야독하며 악착같이 버텨낸 세월이었습니다. 비록 높은 직위까지 오르지는 못했고 월급이 아주 넉넉한 것도 아니었지만 안정적인 생활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호봉이 쌓이고 정년퇴직을 한 지금 저는 매달 3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꼬박꼬박 받고 있습니다. 고향 집에서의 생활은 소박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내고 시장에서 간단한 반찬거리 사고 텃밭에 상추 좀 심고 빨래 널고 이웃집 강아지가 닭 쫓는 구경이나 하며 하루를 보내곤 했지요. 저는 충청도의 작은 소도시 남편과 젊은 시절 함께 지은 2층 양옥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딸 지은이는 대학 졸업 후 임용고시에 합격해 선생님이 되었고 건설회사에 다니는 성실한 남편을 만나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자리를 잡았고 유치원에 갓 들어간 외손자 민준이를 키우고 있지요. 딸은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 내가 지금 누리는 거 다 엄마가 혼자 고생해서 만들어준 거야. 그 말을 들으면 당연히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압니다. 이 나이가 되면 자식들에게 짐 되지 않고 내 몸 건사하며 조용히 사는 게 복이라는 것을요. 원래 우리 모녀는 명절이나 방학 때나 얼굴을 보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2년 사이 딸에게서 전화가 잦아졌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늦은 시각, 지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오곤 했죠. 엄마, 내일 와서 민준이 좀 봐주면 안 될까? 딸 부부가 얼마나 바쁜지 저도 잘 압니다. 한 명은 수업 준비, 한 명은 야근에 프로젝트 마감, 저녁이면 번갈아 가며 아이를 학원에서 픽업하고 허겁지겁 저녁을 차려 먹는 전쟁 같은 일상이라는 걸요. 베이비시터를 쓰자니 비용도 부담이고 남의 손에 귀한 자식을 맡기는 것도 불안했겠지요. 처음에는 저도 가끔 며칠씩 서울로 올라가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들이 숨 좀 돌릴만 하면 다시 고속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내려왔지요. 하지만 점차 딸 부부가 저를 붙잡으려는 눈치가 보였습니다. 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냥 아예 올라와서 같이 살자. 민준이가 할머니만 찾잖아. 엄마가 있으니까 우리 정말 살 것 같아. 사위인 상훈 서방도 거들더군요. 맞아요, 장모님. 집안 분위기도 좋아지고 아이 정서에도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갈등했습니다. 돕기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묵는 것과 아예 합가는 차원이 다른 문제니까요. 저의 생활 리듬과 그들의 방식이 맞을까 걱정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편인데 그들은 밤늦게까지 깨어 있고
저는 에어컨 바람을 싫어하는데 그들은 한여름 내내 에어컨을 끄지 않거든요. 사소한 습관들이 쌓여 서로를 싫어하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망설여진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저만의 고요한 일상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시골집의 아침 새소리, 장날 장터 상인들과 나누는 수다. 오후에 테라스에 앉아 차 한 잔 마시며 앞집 영감님이 콩 타작하는 걸 구경하는 여유. 혼자지만 외롭지 않은 그 삶 말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결국 정에 약한 동물인가 봅니다. 가끔 밥을 너무 많이 해서 처치 곤란일 때, 비 오는 날 망가진 의자를 옮겨줄 사람이 없을 때, 텔레비전을 보다가 웃긴 장면이 나와 고개를 돌렸는데 함께 웃어줄 사람이 없을 때 문득 아, 나도 늙었나 보다. 외로움이 무섭구나 싶은 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딸이 이번 주 내내 회의가 있고 사위도 출장이라며 일주일만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짐을 싸면서 마음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고향집 대문을 단단히 잠갔습니다. 빵빵하게 채운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터미널로 향해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제 가방에 달린 낡은 네임택을 비췄습니다. 공무원 퇴직 기념으로 받은 제 입사 연도가 적힌 그 태그였지요. 저는 그것을 만지작거리며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이번엔 며칠이 아니야. 한번 살아보는 거야.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처럼 제 마음도 불확실한 길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직장도 육아도 아닌 다 큰 자식의 집에서 나만의 공간을 찾는 새로운 도전. 두려워 말자.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장소만 바꿔서 엄마 노릇 계속하는 것뿐이잖아. 서울에 도착한 날은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딸의 집은 30평 남짓한 아파트였는데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딸은 베란다 옆 작은 알파룸 공간을 비워 제 잠자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매트리스를 깔고 선풍기를 놓고 모기장과 작은 수면등까지 챙겨 두었더군요. 엄마, 일단 여기서 좀 지내셔. 나중에 서재 정리해서 제대로 방 만들어 드릴게.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됐다. 아무데나 누우면 그게 잠자리인데 뭐. 사위와 딸이 진심으로 저를 편하게 해주려는 게 보여서 마음이 훈훈했습니다. 딸이 정말 어른이 되었구나. 사람 챙길 줄도 아는구나 싶었지요. 손자 민준이가 원숭이처럼 달려와 제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할머니 오셨다. 오늘 계란말이 해주세요. 저는 웃으며 아이 머리를 쓰다듬고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골에서 직접 키운 대파, 깻잎, 그리고 제가 담근 고추장 단지를 냉장고에 채워 넣었습니다. 내 집은 아니지만 서서히 이 공간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제 일상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반이면 일어나 살금살금 쌀을 씻고 국을 끓이고 생선을 구웠습니다. 딸 부부가 일어날 때쯤이면 식탁엔 따뜻한 아침밥이 차려져 있었죠. 사위가 시금치 무침을 한 입 먹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손맛은 역시 못 당하겠네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 말에 힘이 났습니다. 낮에는 부부가 출근하고 아이가 유치원에 가면 청소와 빨래를 하고 베란다 화분을 돌봤습니다. 오후에는 손자를 데리러 가고 놀이터에서 놀아주고 씻기고 밥 먹이며 딸이 퇴근할 때까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에 사위가 들어오며 장모님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한마디 건네면 그날의 피로가 씻기는 듯 했지요. 주말이면 백화점에 데려가 외식도 시켜주었습니다. 딸은 제게 반찬을 얹어주고 사위는 영양제가 떨어지진 않았는지 살갑게 챙겼습니다. 남들에겐 평범한 일상이겠지만 제게는 제가 이 집의 구성원으로 인정받는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밤에 씻고 나오면 손자가 제 침대로 파고들며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아이 등을 토닥이며 제가 젊은 시절 동사무소에서 일하던 이야기, 엄마 어릴 적 이야기를 해주다 보면 아이는 스르르 잠이 들었죠. 창밖으로 들리는 도시의 차 소리를 들으며
저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물론 압니다. 제가 여기 온 건 호강하러 온 게 아니라 도우러 온 거란 걸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건 늙은이에게 압박감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충만감이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베란다에서 빨래를 개는 제 옆에 앉아 불쑥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돈 아끼려고 엄마 오라고 한 거 아니야. 우린 정말 엄마를 믿으니까, 내 아이를 엄마가 봐주니까 안심이 돼서 그런 거야.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지난 수십 년 혼자 아이를 키우며 고생한 보람을 이제야 받는 것 같았습니다. 내 노년은 외로운 기다림이 아니라 따뜻한 가정 속에서 완성될 수도 있겠구나 싶었지요. 시간이 이대로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평범한 주말이었습니다. 딸 부부가 모처럼 집에 있었고 민준이도 거실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심으로 갈비찜을 안 치고 생선을 굽느라 분주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듣기 좋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장창하는 요란한 파열음이 들렸습니다. 놀라서 칼을 놓고 뛰쳐나가 보니 찻상 옆에 도자기 파편이 널려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양손을 든 채 겁에 질려 얼어붙어 있었고요. 그건 사위가 아끼는 닭이 세트 중 하나인 자사오즈 샤오였습니다. 작년에 인사동에서 꽤 비싼 돈을 주고 샀다며 친구들이 올 때마다 차를 우려내 자랑하던 그 주전자였습니다. 민준이가 장난감 자동차를 밀다가 찻상을 들이받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얼른 아이를 한쪽으로 데려와 달랬습니다. 괜찮아. 다친 데 없니? 아이는 울먹이며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바닥에 쪼그려 앉아 조각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사위가 얼마나 아끼는 물건인지 알기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때 방에서 나온 사위가 바닥의 참상을 보고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낮게 깔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모님 무슨 일입니까? 아이고. 민준이가 놀다가 실수로 그랬네.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사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묵묵히 빗자루를 가져와 뒷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점심 식사 도중 사위가 불쑥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장모님, 앞으론 좀 조심해 주십시오. 그거 제가 정말 아끼는 겁니다. 순간 가슴 명치가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깬 것도 아니고 손자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게다가 애초에 아이가 뛰어노는 곳에 깨지기 쉬운 물건을 둔 건 본인이면서. 하지만 저는 꾹 참고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더 살폈어야 했는데 미안하네. 딸이 젓가락질을 멈추고 눈치를 살폈습니다. 사위는 대꾸 없이 밥만 먹더군요. 그날 식탁 위의 공기는 마치 벽시계처럼 딱딱하게 굳어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밥알이 모래알 같았습니다. 내가 조심했어야지라는 자책보다 내가 이 집에서 죄인인가 하는 서글픔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퇴근한 사위는 더 이상 장모님 다녀왔습니다. 라고 밝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딸에게만 작게 웅얼거리고는 곧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저녁을 차려놓으면 밖에서 먹었습니다. 하거나 대충 몇 술 뜨고는 속이 안 좋아서요. 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제가 한 요리에 대해 더 이상 맛있다는 칭찬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무적으로 씹어 넘길 뿐이었죠. 식사 후 쓰레기를 비워주던 배려도 사라졌습니다. 조용히 방문을 닫고 들어가면 그 문은 아침까지 열리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김서방, 그때 주전자 깬 것 때문에 아직도 화가 난 거니? 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에이, 아니야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예민해서 그래. 하지만 딸의 눈빛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눈치가 없는 노인이 아닙니다. 사위가 저를 불편해하고 있다는 걸, 마음의 문을 닫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참기로 했습니다. 그래,
내가 도우러 온 거지. 상전 노릇하러 온 거 아니잖아. 참자. 하지만 그날 밤 꿈에 고향집이 나왔습니다. 부엌엔 구수한 된장찌개가 끓고 있고 창밖엔 비가 내리는 꿈이었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꿈에서 깼을 때 베개가 축축했습니다. 그 점심 식사 이후 집안의 온도는 겨울처럼 뚝 떨어졌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인 것 같았지만 아니었습니다.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손자는 여전히 제게 매달렸지만 사위는 투명 인간처럼 굴었습니다. 반찬이 짜다. 무가 너무 딱딱하다는 핑계로 젓가락을 내려놓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주눅이 들어 다음엔 신경 쓸게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사위가 옷장에서 옷을 꺼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장모님, 제 옷은 제가 정리할게요. 그냥 두세요. 그 말투는 날카롭지 않았지만 제 가슴을 바늘처럼 찔렀습니다.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깨달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나의 존재가, 나의 호의가 이 사람에게는 간섭이고 불편함이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그 후로 저는 딸과 손자의 옷만 개고 사위의 양말 한 짝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요리할 때도 기름을 적게 쓰고 채소는 푹 익히고 밥물도 많이 잡아 죽처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눈치를 보느라 그런 게 아니라 더 이상 어떤 불편함도 주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노력에 돌아오는 반응은 없었습니다. 어느 밤 설거지를 하다가 안방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딸이 부엌 쪽을 의식하며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좀 우울해 보이셔. 그러자 사위가 대답했습니다. 장모님 너무 오래 계셨어. 가끔은 여기가 내 집 같지가 않아. 쉴 때도 눈치 보이고. 그 말은 차가운 돌멩이가 되어 제 가슴을 강타했습니다. 엿들으려던 건 아니었지만 듣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뼈에 사무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층간소음, 엘리베이터 소리. 평소엔 익숙했던 소음들이 그날따라 고막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사위와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가 출근한 뒤에야 부엌에 나왔고 저녁 식탁에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딸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그저 나이가 드니 기운이 없네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딸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주말에 딸 가족이 공원에 간다고 할 때도 저는 빠졌습니다. 방 안에서 장모님도 같이 가시죠. 라는 빈말조차 나오지 않는 걸 들었기 때문입니다. 손자가 할머니는 하고 물었을 때 딸이 할머니는 쉬셔야 해 라고 답하는 걸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이 가족의 일부가 아니구나. 거실에 혼자 남아 낡은 앨범을 펼쳤습니다. 젊은 시절 제가 딸을 안고 찍은 사진,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우리 세 식구의 사진. 그때는 좁은 단칸방에서 콩나물국 하나 놓고 밥을 먹어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는데 내가 이곳에 온 건 딸을 돕고 손주 재롱을 보며 말년을 보내기 위함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나는 그들의 삶 가장자리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대놓고 나가라고 한 적은 없지만 침묵과 무관심이 저를 등 떠밀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거실, 손자가 할머니 하고 안기던 첫날의 기억은 봄바람처럼 스쳐 지나갔을 뿐입니다. 저는 고향집이 그리워졌습니다. 낡았지만 내 맘대로 누울 수 있는 대자리, 냄새나도 상관없는 청국장,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나의 공간,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란 피우지 말고, 원망의 말도 남기지 말고, 바람처럼 조용히 사라지자. 이것은 도망이 아니라 나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라고. 그날 저녁 딸이 퇴근하며 옷을 갈아입고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그이 생일인 거 알지? 엄마가 좀 맛있는 것 좀 신경 써서 차려주면 안 될까? 그 사람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 집밥 먹고 기운 좀 내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위는 최근 저와 말 한마디 섞지 않았고 제가 빤 빨래에 고맙다는 인사도 없었지만
그래도 내 딸의 남편이고 내 손자의 아빠니까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정성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저는 첫 차를 타고 재래시장에 갔습니다. 적어간 메뉴는 화려했습니다. 소갈비찜, 잡채, 도미구이, 손자가 좋아하는 새우튀김, 그리고 사위가 좋아하는 버섯전골까지. 장바구니 2개를 양손 가득 들고 오느라 팔이 끊어질 듯 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오후 내내 부엌에서 지지고 볶고 땀을 뻘뻘 흘리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5시 반, 현관문이 열리고 가족들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른 채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라. 생일상 거하게 차려놨다. 딸과 손자는 와, 잔치다 하며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사위의 표정은 건조했습니다. 식탁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딱 한마디 하더군요. 장모님, 식구가 몇 명인데 뭘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다 먹지도 못할 텐데. 그 말 한마디가 찬물을 끼얹은 듯 제 열정을 식게 만들었습니다. 웃으며 대꾸하려던 입술이 경련을 일으키듯 굳었습니다. 자네 생일이잖나. 기분 좀 내라고. 그는 대답 없이 자리에 앉아 갈비찜 속 고기 한 점을 깨작거리고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정성껏 구운 도미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자네, 왜 안 먹나? 입에 안 맞나? 아뇨, 요즘 소화가 잘 안 돼서요. 속이 더부룩해서 많이 못 먹겠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악의는 없어 보였지만 그 말은 명백한 거절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젓가락을 거두었습니다. 입으로는 밥을 씹고 있었지만 마음은 텅 비어 버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케이크를 꺼내려는데 사위가 일어섰습니다. 저 좀 쉬겠습니다. 피곤해서요. 딸이 잡으려 했지만 그는 이미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식탁엔 저와 딸, 손자만 남았습니다. 딸이 어색하게 웃으며 수습하려 했습니다. 엄마, 저 사람이 진짜 많이 피곤한가 봐. 엄마가 이해해. 그래, 괜찮다. 내가 좋아서 한 건데 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나는 셰프도 아니고 가정부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저 장모였고 엄마였고 할머니였습니다. 내가 바란 건 칭찬이 아니라 가족으로서의 온기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너무 많다는 말은 당신의 노력은 불필요하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물소리 너머로 안방에서 딸과 사위가 다투는 소리가 웅웅거렸습니다. 딸이 저를 변호하고 있겠죠. 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베란다에 앉았습니다. 밤바람이 찼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너무 많이 해줘서, 눈치가 없어서, 애초에 오지 말았어야 했나? 자책은 끝이 없었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때로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과해서 문제가 된다는 것, 나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사실. 새벽 3시,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장롱 구석에 넣어두었던, 올 때 가져왔던 그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 몇 벌, 가족 사진 액자, 고혈압 약, 그리고 통장 하나, 짐을 싸는 손길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쪽지를 남겼습니다. 엄마 고향집에 며칠 다녀오마. 민준이 아침 챙겨 먹여라. 현관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며칠 전 손자가 찢어 먹어 제가 꿰매준 쿠션이 놓여 있었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첫 차를 타고 내려가는 길. 창밖 풍경이 고층 빌딩 숲에서 점차 논밭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향에 도착했을 때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골목길, 내 발소리, 삐걱거리는 대문 소리, 문을 열자 묵은 나무 냄새와 말린 나물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벽시계는 멈춰 있었고 달력은 3달 전에 멈춰 있었습니다. 가방을 던져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앞집 개 짖는 소리, 자전거 지나가는 소리. 제가 좋아하는 이 나간 하얀 찻잔에 뜨거운 차를 한 잔 따랐습니다. 저는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침묵을 찾아온 겁니다.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침묵. 내가 잉여 인간이라고 느끼지 않아도 되는 평화. 점심때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말까 하다가 받았습니다. 엄마, 말도 없이 어디 간 거야?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딸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가 말 실수한 거 알고 엄청 후회하고 있어. 지금 당장 데리러 갈게. 사위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창밖의 햇살을 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정말 내가 돌아가길 원하니? 아니면 당장 민준이 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 딸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엄마는 돕러 온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잖아. 제발 돌아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제야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직 늙어서 버려질 존재가 아니라는 확인이 필요했나 봅니다. 데리러 올 필요 없다. 당분간은 여기 있을란다. 오후 2시쯤 밖에서 차 소리가 났습니다. 딸과 사위가 기어이 내려온 겁니다. 사위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딸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요. 엄마, 미안해. 사위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장모님, 그 주전자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회사 일로 예민해서 화풀이를 엄한데 했습니다. 민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매일 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는 사위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쓰러웠습니다. 나는 삐쳐서 온 게 아니란다. 같이 사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다는 걸 깨달아서 온 거야. 제가 차분히 말하자 두 사람은 당황했습니다. 엄마, 방을 옮겨드릴게. 우리가 거실에서 잘게. 아니, 방 문제가 아니야. 거리의 문제야. 저는 두 사람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꼭 한 지붕 아래 엉겨붙어 살아야만 정이 아니란다. 너희는 너희 식대로 살고 나는 내 식대로 살면서 서로 그리워하는 게 진짜 가족이지. 나는 내 공간에서 자유롭고 싶고 너희도 너희만의 시간이 필요해. 햇살 속의 먼지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럼 주말마다 민준이 데리고 와도 될까요? 당연하지. 언제든 환영이다. 대신 선물 같은 거 사오지 말고 그냥 와서 밥이나 한 끼 먹고 가라. 딸이 울먹이며 웃었습니다. 엄마 진짜 안 갈 거야? 안 간다. 여기서 너희 엄마로 민준이 할머니로 폼나게 살란다. 그들을 돌려보내고 마당에 빨래를 널었습니다. 바람에 옷자락이 펄럭였습니다. 마음이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존엄한 노년이었습니다. 그 후 제 삶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할머니 하고 외치는 민준이의 목소리가 대문을 넘습니다. 사위는 고장난 수도꼭지를 고쳐주고 저는 텃밭에서 딴 상추로 쌈을 싸줍니다. 밥상머리엔 웃음꽃이 핍니다. 사위는 이제 저에게 묻습니다. 장모님, 이 김치 어떻게 담그시는 거예요? 딸은 제게 반찬 투정을 부리며 어리광을 피웁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가사 도우미가 아닙니다. 존중받는 어머니로, 보고 싶은 할머니로 그들 곁에 있습니다. 평일에는 복지관에서 수채화 수업을 듣습니다. 강사님이 이상적인 노년에 대해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밥상 내가 차려 먹으며 자식들이 언제든 놀러 올 수 있는 내 집을 지키고 사는 것,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나 스스로 행복한 것. 강의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반드시 희생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사랑을 지켜줍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테라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십니다. 괴종시계가 틱, 톡 하며 시간을 알립니다. 이 고요함, 이 자유, 이것이 바로 제가 찾은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명자 씨의 선택이 너무 냉정했나요? 아니면 현명했나요? 가족 간의 사랑. 꼭 붙어 살아야만 효도이고 사랑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품위 있고 주체적인 노년을 위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